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식민지기 동안 한국의 초등교육이 양적으로 성장한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어서 식민지기 초등교육이 양적으로 성장한 추이가 어떤 배경을 갖고 나타나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의 양적 확대는 두 가지 요인이 맞물려 이루어집니다. 바로 수요와 공급입니다. 학교를 많이 짓고 교육 기회가 제공되더라도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원치 않는다면 학교 교육이 확대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하더라도 학교와 교사가 충분히 공급되어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학교 교육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식민지기 초등교육의 양적 확대는 수요와 공급의 두 측면 모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학교 교육에 대한 수요는 늘 컸습니다. 식민지기 경제성장과 사회 환경의 변화는 교육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상승하고 학교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설립과 교사의 고용 등 학교 교육의 공급 확대가 식민지기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민지기의 초등교육기관인 보통학교는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두 수용할 수가 없어서 학교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보고 입학생을 선발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각 연도별로 보통학교 지원자 대비 입학생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일종의 보통학교 지원자 합격률입니다. 연도별로 변동이 있지만 높을 때에도 90%보다 낮았고 낮을 때에는 50%까지 낮았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경쟁이 적을 때에도 지원자 10명 중 1명은 탈락했고 경쟁이 심할 때는 지원자 중 절반밖에 학교에서 수용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평균 합격률이고 실제로는 지역 간 편차도 커서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합격률이 절반보다도 훨씬 낮은 경우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즉, 식민지기의 초등교육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았지만 학교 공급의 확대는 그만큼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학교 공급이 충분히 그리고 더 빨리 이루어졌다면 학교 교육의 확대 역시 더 빠른 시점에 이루어질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공급의 확대 추이는 어떠했을까요? 화면의 그래프는 5세부터 14세 인구 대비 보통학교의 수, 교사의 수, 학급의 수를 보여줍니다.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 수량의 증가는 더 빨랐습니다. 5부터 14세 인구 10,000명당 보통학교 수는 1910년대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30년대 말까지 증가 추세가 꾸준하게 이루어집니다. 즉, 식민지기의 보통학교 설립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인구 증가보다 빠른 추이로 꾸준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식민지 정부는 초등학교 설립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3.1운동 이후 계속 펼쳐왔습니다. 1919년부터는 3개의 면에 적어도 하나의 보통학교를 설립하는 3면 1교 정책이 1929년부터는 모든 면에 적어도 하나의 보통학교를 설립하는 1면 1교 정책이 펼쳐집니다. 1940년 무렵 잠시 주춤했던 학교 설립 추이는 이후 다시 더 빠르게 증가하며 해방을 맞이합니다. 5부터 14세 인구 1000명당 교사 수와 학급 수는 거의 비슷한 추이를 보여줍니다. 초등교육에서 교사 1명이 1개의 학급을 맡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학령 인구 대비 교사 수 증가 추이는 취학률 증가 추이와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1919년부터 1925년까지 빠른 증가 추이가 나타나다가 이후 한동안 정체되었습니다. 그리고 1934년 정도부터 다시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식민지기 초등교육의 양적 확대는 이미 교육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에서 학교 공급의 증가가 주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사의 채용이 중요해 보입니다. 교사가 빠르게 늘었을 때 취학률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급 측면의 주도적인 역할은 식민지기에 학교와 교사 공급 확대가 더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다면 초등교육의 보편적 확산도 더 빨라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식민지기의 초중등교육은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분리되어 실시되었습니다. 조선인 교육과 일본인 교육이 차등하게 이루어진 상황은 학생 1인당 학교 경비의 추이에도 나타납니다. 학교 경비를 학생 수로 나눈 값인 학생 1인당 학교 경비는 화면의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일본인 소학교의 경우 평균적으로 50원 내지 60원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조선인, 즉 한국인이 다닌 보통학교의 학생 1인당 학교 경비는 이보다 낮은 30원 수준이었습니다. 1930년대에는 20원대 수준으로 더 하락합니다. 한국인 교육에는 일본인 교육에 소요되는 수준보다 더 적게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학교 시설에 대한 투자 수준의 차이에서 기인했을 수도 있고 교사 급여 수준이 달랐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학급 크기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1인당 학교 경비가 줄어드는 추이는 부분적으로 규모의 경제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경비가 학생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식민지기 초등교육의 비용은 누가 지불하였을까요? 다음 그래프는 주요 수입원별로 보통학교 수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보통학교 재정의 주요 수입원은 지방세 수입인 지방비, 일종의 중앙정부인 조선총독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학생과 보호자가 납부하는 수업료, 기타 지역 유지와 독지가 등이 지불한 기부금이었습니다. 1919년 이전까지는 거의 대부분
정부 보조금으로 보통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식민지 정부가 본격적으로 초등교육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1919년부터는 지방비 수입의 규모와 비중이 커집니다. 학교를 세워야 하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세금을 걷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해 학교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식은 공립초등학교 교육이 태동하고 확산된 미국과 유럽 국가 등지에서 폭넓게 활용되었습니다. 일본도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 초등교육을 도입하고 확대할 때 이러한 미국식 모형을 활용했고 식민지 조선에도 적용했던 것입니다. 지방비 일부는 이후 1920년대 말에 정부 보조금으로 전환됩니다. 이후 1930년대 중반까지는 정부 보조금 증가가 보통학교 재정 수입 증가를 이끌다가 중반 이후부터는 다시 지방비 수입의 비중이 크게 늘어납니다. 한편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수업료의 비중도 상당했습니다. 수업료의 규모는 초등교육이 확산되었던 1920년대와 1930년대 동안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수업료는 보통학교 재정 수입의 약 2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실제 각 학생이 납부해야 하는 수업료 부담은 상당한 편이었고 초등교육의 보편적인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기부금의 경우에는 학교 설립을 늘리는 데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1930년대 후반에 기부금의 규모와 비중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식민지기 초등교육의 확대 배경을 교육 수요, 공급 및 재정의 측면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식민지기에는 초등과정인 보통학교에서조차 입학 경쟁이 상당했고 입학 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높은 입학 경쟁률은 교육에 대한 수요가 이미 컸음을 반증합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이 실제 초등교육 확대 추이를 설명할 수 있는 주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취학률 증가 추이는 학령 인구당 교사 증가 추이와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재정의 측면에서 조선인 보통학교에 대한 투자 수준은 일본인 소학교에 대한 투자 수준보다 더 낮았습니다. 보통학교 재정 수입은 주로 정부 보조금과 지방세 수입이었는데 학생 또는 보호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업료의 비중도 20%가량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방 이후 초등교육의 확산 과정과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